오늘은 4월 17일, 현재 시각은 4시 9분. 호흡하고 와서 5시에 읽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5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굴러가는 공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 나는 이 영상이 정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는지 역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영상에서 공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면 정방향으로 재생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역방향으로 재생하면 멈춰있던 공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공이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것은 마찰 때문이고 이 마찰이 열을 발생한다. 그리고 열이 있는 곳에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생각도 과거에서 미래로 펼쳐나가야지 그 반대가 되면 머리에서 열이 나고 만다. 클라우지우스는 열이 역행 없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상황을 측정하는 양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명석한 독일인답게 그리스어로 엔트로피라는 명칭을 붙인다. 나는 이 중요한 과학적 양의 이름을 고대 언어로 지어 인류의 모든 언어에 존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변형을 뜻하는 문자를 인용해 물체의 양을 S를 엔트로피라 부르기를 제안했다. 엔트로피는 측정 및 계산이 가능한 양으로 문자 S로 표시하며 증가하거나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고립된 상황에서 절대 감소하는 일은 없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읽을 때 델타 S는 0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라고 읽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 부른다.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만 이동하고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칙의 내용이다. 공식까지 써서 미안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것이 전부다. 이 책이 시간에 관한 책이라 시간의 화살 공식을 적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기초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차이를 아는 유일한 방식이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방정식도 이것뿐이다. 이 비범한 방정식 속에는 하나의 세상이 숨어 있다. 바로 그 세상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다. 어느 시계의 제작자의 손자로 운은 없었지만 매력적이었던 오스트리아인, 비극적이고 로맨틱한 이미지로 알려진 루트비히 볼츠만이다. 루트비히 볼츠만은 델타 S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공식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법에 공부하기 정말 머리 아픈 내용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는 그라츠에서 일하다가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비엔나 그리고 다시 그라츠로 돌아왔다. 본인의 말로 참회 화요일에 태어나서 이리저리 불안정하게 옮겨 다닌 것이라고 한다. 농담조의 말이지만 실제 마음이 여리고 조울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짙은 곱슬머리, 덥수룩한 탈레반 스타일의 수염을 길렀고 연인은 그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 돼지라 불렀다.
하지만 루트비히는 시간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불운한 영웅이었다. 사디 카르노는 열이 하나의 물질, 하나의 유체라고 생각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열은 분자들이 일으키는 미세한 동요다. 뜨거운 차는 분자들이 매우 심하게 동요하는 상태다. 반면 차가운 차는 분자들의 동요가 적은 상태다. 얼음 조각이 조금 녹고 있는 상태라면 물 분자는 점점 동요하며 분자 간의 연결을 잃어가게 된다. 19세기 말까지도 분자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대부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루트비히는 이들의 실체를 확신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그가 원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벌인 논쟁들은 세기의 사건으로 남아있다. 수년이 지난 양자역학계의 젊은 인재들 중 한 명은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속으로 모두 그를 응원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비엔나에서 개최된 한 회의의 치열한 논쟁에서 어느 유명한 물리학자는 물질의 법칙들이 시간의 방향성에 의존하지 않기에 과학적 유물론은 죽었다며 루트비히를 비판했다. 물리학자들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코페르니쿠스의 눈은 지는 해를 보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볼츠만의 눈은 가만히 있는 물컵을 관찰하다 원자와 분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냈다. 우리는 우주인이 달에서 지구를 보는 것처럼 컵에 든 물을 본다. 달에서 보는 지구는 하늘색으로 그저 평온하게 빛나고 있다. 지구에서는 식물과 동물, 무수한 생명체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사랑과 절망이 쉴 새 없이 교차하지만 달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구는 그저 여기저기 얼룩진 파란 공으로 보일 뿐이다. 투명한 컵에 담긴 물 속에서도 무수한 분자들이 이 지구에 생존하는 생명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분자들이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분자들의 동요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 일부 분자들이 멈춰 있는 상태라도 다른 분자들의 격렬한 움직임에 의해 요동이 일어나고 이 분자들의 요동은 확장되면서 서로 충돌하고 밀어낸다. 그래서 차가운 물체가 뜨거운 물체와 접촉하면 가열되는 것이다. 멈춰있던 차가운 물체의 분자들이 요동치는 뜨거운 물체들의 분자들과 부딪히면서 움직임이 시작해 열이 오른다. 열 요동은 카드 한 묶음이 계속 섞이는 것과 같다.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던 카드들을 뒤섞으면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열은 뒤섞음에 의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할 뿐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자연의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숙하게 일어난다. 루트비히 볼츠만은 이것을 알아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기본적인 운동 법칙이나 심오한 자연의 문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져서 특수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있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근원까지 밝혀냈을까? 아쉽게도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질문의 방향만 바뀌었다. 그의 의문은 시간의 두 방향 중
왜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한쪽에서만 사물이 정리된 상태에 있었는가였다. 우주라는 거대한 카드 뭉치는 어째서 과거에 정리되어 있었을까? 과거에는 왜 엔트로피가 낮았을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현상을 관찰해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가 분자들이 요동치면서 전체적으로 무질서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주위에 관찰되는 현상들은 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되었다. 한 묶음의 카드 중 윗부분의 26장은 모두 붉은색이고 아랫부분의 26장은 모두 검은색이라면 우리는 이 카드들이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서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질서는 카드 전체를 섞으면 사라진다. 이 질서 정연한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구성이다. 이 구성은 붉은색과 검은색, 이 두 가지 카드 색상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하다. 우리 눈에 색이 두드러지게 보이므로 특별하다. 그리고 윗부분의 카드 26장이 하트와 스페이드만 있으면 이 또한 특별하다. 짝이 맞거나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한 이 26장의 카드들이 사흘 전에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구성이든 특별하기는 하다. 어떤 구성이든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관찰해 보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자신의 아이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어떤 구성이 다른 구성에 비해 좀 더 특별하다는 개념은 카드들의 어떤 측면만 봤을 때 의미가 있다. 모든 카드를 다 구별하면 구성은 전부 동등해진다. 어떤 것이 더 특별하다거나 어떤 것은 덜 특별하지 않다. 특수성의 개념은 세상을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바라볼 때만 만들어진다.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우리가 희미한 시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는 양이라는 점을 정확히 증명했다. 열과 엔트로피,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 등은 자연을 대략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이 희미함과 깊이 연결돼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정확한 미시적인 상태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라질까? 그렇다. 사물의 미시적인 상태를 관찰하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 즉 과거의 상태에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물의 기본 문법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없다. 대신 서로 다른 시간에서의 사건들을 연결하는 물리법칙에 의해 표현되는 규칙성이 있는데 여기서 미래와 과거는 서로 대칭적이다. 뜨거운 찻잔에 담긴 차가운 스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흐릿하게 보는가 아닌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요점이 아니다. 스푼과 스푼의 분자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상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다. 열온도, 차에서 스푼으로의 열의 이동에 의거한 설명 자체가 현상을 흐릿하게 보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현상을 흐릿하게 보는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의 놀라운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볼츠만의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당혹스럽다. 결국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세상을 보는 우리 자신의 희미한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결론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나의 느낌이 이렇게 생생하고 명확하고 실존적인데 내가 이 세상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가? 나의 근시안 때문에 오류 같은 것이 생긴다는 말인가? 내가 정말 수십억 분자들이 어떻게 춤추는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펼쳐지는 것인가? 과거의 지식 혹은 무지함을 미래의 지식과 똑같이 소유할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틀릴 때가 많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의 직관과 그토록 크게 다를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처럼 불신이 싹튼다. 그러나 지구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이 이론에도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시간의 흐름을 특징짓는 모든 현상은 이 세상의 과거에서 특정한 상태로 환원되며 그 특정성은 우리의 희미한 시각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좀 더 나중에 이 무초점의 신비 속을 더 들여다보고 우주가 시작된 이상한 비연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희미한 시각이 식별하지 못한 미시적인 상태들의 수일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한 데서 마무리하려 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정식이 비엔나에 있는 볼츠만의 묘지 대리석 흉상 위쪽에 새겨져 있다. 볼츠만의 조각상은 표정이 엄하고 음울해서 실존하지 않았던 사람 같은 인상을 준다. 적잖은 젊은 물리학도들이 이 묘지에 찾아와 볼츠만의 흉상 앞에 서서 생각에 잠긴다. 물론 이따금씩 나이 지긋한 교수들도 다녀간다. 시간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이다. 볼츠만은 시간의 흐름에는 본질적인 어떤 것도 없으며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우주의 불가사의한 불가능이 희미하게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릴케의 비가에 나오는 영원한 흐름의 원천이다. 루트비히 볼츠만은 26의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어 최고 전성기에는 궁정에서 황제까지 영접했으나 학계 대부분이 그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해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로 인해 조울증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했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돼지 루트비히 볼츠만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생을 마감했다. 그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부근의 두이노에서 세상과 이별을 고하는 동안 그의 아내와 딸은 아드리아의 해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었다. 몇 년 후 릴케는 이곳 두노이에서 비가를 쓴다.
현재의 끝. 이 달콤한 봄바람에 부동의 계절에 갇혔던 서리가 풀리고 배들이 바다로 돌아가니 이제 우리도 화관을 엮어 머리를 장식해야 한다. 속도도 시간을 늦춘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질량에 의해 늦춰진다는 것을 깨닫기 10년 전에 시간이 속도 때문에 늦춰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발견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적인 것이었다. 1장에서 만난 두 친구들을 다시 불러보자. 대신 이번엔 상과 평지로 가지 말고 한 명은 제자리에 멈춰 있고 다른 한 명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라고 해야 한다. 이때는 걸어 다닌 친구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 1장에서처럼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이의 시간을 산다. 움직이는 친구는 멈춰선 친구에 비해 덜 늙고 생각할 시간도 적고 그가 보는 시계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그가 기르는 식물은 싹을 틔우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른다. 하지만 이 움직임의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일 정도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움직임이 매우 빨라야 한다. 1970년대에 제트기에 초정밀 시계를 가지고 탑승해 처음으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비행 중인 시계는 지상에 있는 다른 시계에 비해 시간이 다소 뒤처져 있었다. 요즘은 다양한 물리학 실험을 통해 속도로 말미암은 시간 지연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인슈타인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28살에 전자기학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복잡한 추론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전기와 자기에 관해서는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 맥스웰 방정식에는 일반적인 시간 변수인 t가 포함되지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정한 속도로 여행을 하면 당신의 입장에서 맥스웰의 방정식은 맞지 않아 시간을 다른 변수 t로 불러야 한다.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이 의문은 수학자들도 알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알았다. t는 멈춰있는 나에게 흐르는 시간, 나와 함께 멈춰있는 현상들에 적용되는 리듬이다. 한편 t는 당신의 시간, 즉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현상들에게 적용되는 리듬이다. t는 멈춰있는 내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이고 t는 움직이는 당신의 시계가 측정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 누구도 제자리에 멈춰있는 시계와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은 전자기 방정식에서 이 차이를 감지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더 짧은 시간을 경험한다. 시계의 초침이 덜 이동하고 식물이 덜 자라며 아이들은 꿈도 덜 꾼다. 움직이는 물체에서 시간은 줄어든다. 여러 장소에서의 시간도 하나로 공통적이지 않지만 한 장소에서는 시간도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은 정해진 궤적을 지나 어떤 사물의 움직임과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제에 이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겠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이 책을 잘 활용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다들 어떤 원리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다. 이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다른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중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잘 이용하기 위한 방법 따위는 읽지 않아도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마법과 같은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배움에 대한 깊고 절실한 욕망, 다시 말해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이다. 이러한 욕망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원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자신에게 계속 속삭여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처음에는 각 장을 빠르게 읽어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눈을 길러라. 아마도 바로 다음 장으로 마구 달려가고픈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당신이 그저 재미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각 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방식이 시간도 절약해주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만들어줄 것이다. 읽다가 잠깐 멈춰 이제껏 읽은 내용을 곰곰이 반추하라. 계속해서 반추하라. 각각의 원리를 언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라. 색연필, 연필, 펜, 매직펜,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어라.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원리를 발견하면 밑줄을 그어라. 별 4개짜리 제안이라면 문장 전체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혹은 별을 표시를 해라. 책에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면 책 읽기는 더욱 즐거워진다. 다시 볼 때 훨씬 쉽고 빠른 것은 덤이다. 15년간 대규모 보험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해온 한 여성이 있었다. 매달 그녀는 회사가 발표한 모든 보험 계획을 읽었다. 그렇다. 그녀는 매달 똑같은 계획서들을 해마다 읽었던 것이다. 무슨 이유였을까? 그녀는 경험을 통해 그 방법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2년에 걸쳐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앞으로 돌아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억을 잃는 속도는 놀랍다. 따라서 이 책에서 진정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얻고 싶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꼼꼼히 읽은 다음 매달 시간을 충분히 내어 다시 한번 읽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이 책이 당신 책상에 있어야 한다. 자주 책을 들어 훑어보아라. 당신 앞에 놓여있는 풍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책의 원리들이 당신 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은 배움이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배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리를 정복하고 싶다면 그 원리와 관련된 행동을 해야 한다. 배운 원리를 빠르게 익고 쉽지 않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 보라. 사용된 지식만이 머릿속에 남기 마련이다. 이 책의 제안들을 언제 어디서나 적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쓴 나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흔히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훨씬 쉽게 느껴질 것이다.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잡아 비판하는 게 쉬운 법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당신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 노력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간과 인내력과 끊임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자주 들춰보아야 한다. 이 책을 인간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생각하라. 아이를 다루는 문제, 배우자를 설득하는 문제, 화난 고객을 만족시키는 문제 등등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보통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책을 펴고 당신이 밑줄 쳐놓은 문단에 의지하라.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이 방법들이 당신을 위해 마법을 펼치는 순간을 지켜보라. 배우자, 아이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내가 어떤 원리를 어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그에게 벌금으로 10센트 혹은 1달러를 주어라. 이 원리들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한 재밌는 게임을 하라. 월드스트리트에 있는 한 유력 은행의 사장이 한 번은 내 수업 시간 전에 담소를 나누던 중 자신이 자기 개발을 위해 이용했던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은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대체로 스스로 만든 시스템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그가 했던 행동은 다음과 같다. 기억나는 대로 그의 말을 옮겨보겠다. 수년에 걸쳐 저는 매일의 약속을 모두 다이어리에 썼습니다. 제 가족은 토요일 밤에 저와는 어떠한 계획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반성, 자기 되새김, 자기 평가를 하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다이어리를 펼치고 주중에 있었던 모든 인터뷰, 토론, 회의들을 돌이켜보죠. 그리곤 자문합니다. 나는 그때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잘한 건 뭐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무엇일까? 주말마다 이렇게 한 주를 반성해 보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물론 해가 갈수록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반성 작업이 끝난 후 스스로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자기 분석과 자기 교육 시스템은 몇 해 동안 지속되었다. 제가 해본 그 어떤 것보다도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첫 번째, 당신 스스로도 재미있고 소중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일기를 쓰는데 이 방법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방법으로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책의 원리들을 적용해서 얻은 승리들을 기록하라. 이름, 날짜, 결과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써라. 계속 이 성과들을 적어 나간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동기가 저절로 부여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정복하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져라. 각 장마다 최소한 2번은 읽은 후 다음 장으로 가라. 읽는 도중에 가능한 한 빈번하게 읽기를 중단하고 각 제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라. 중요한 아이디어는 모두 밑줄을 쳐라.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 보라. 이 책을 매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으로 생각하라. 당신이 원리를 위반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10센트나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당신의 배움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라. 주마다 당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미래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자문해 보라. 당신이 어떻게 책의 원리를 적용했는지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이제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건 것. 안 되겠습니다. 이 장부터 내일 읽겠습니다.